오늘은 넥스트 NFT 레볼루션의 이호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더 샌드박스에서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저희 업계분들하고 함께 그 넥스트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도 공저해서 NFT의 좀 장기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어떠한 NFT가 가치가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좀 왜 NFT를 주목해야 되는지 좀 이러한 측면에서 NFT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네. 그 샌드박스 그 공간에서 그 부동산도 막 사고 팔고 NFT 사고 팔고 그런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책에 그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네. 자, 사실은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 소유될 수 있고 어떤 뭐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발로 밟을 수 없는 공간이지만 실제로 소유가 가능해지고 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이유가 NFT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NFT가 없었다면은 사실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표현으로 봉이 김선달이 두만강물 파는 약간 그런 느낌일 텐데 이제는 NFT가 이제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가상 자산이라는 게 컨텐츠에 대한 어떤 자산화라는 게 이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NFT가 진짜 앞으로 되게 유망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큰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긴 한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조금 이 그 뭐 암호화폐, 뭐 코인, 뭐 NFT도 좀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거품이 좀 꺼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요거는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먼저 암호화폐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주로 많은 분들께서 가상화폐 혹은 가상자산에 좀 익숙하셔서 저도 되게 의식적으로 가상화폐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원래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 추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상당히 예상했던 그런 시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시장에는 겨울이 항상 찾아왔었어요. 항상 이제 지난 2, 3년 동안에 좀 뭐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거는 또 제가 봤을 때 매우 논리적인 넥스트 스텝이었고, 물론 이만큼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하락장이 와서 겨울이 올 거라고는 알았는데 지금 현재의 거의 뭐 2만 불대 선까지 올 줄은 조금 예상은 못했어요. 그러기에는 좀 한 4년 전보다는 시장이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금 거의 4년 전 수준인 건가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4년 전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사실은 뭐 가격으로 말하자면은 2년 전, 약 한 2020년 말 가격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많은 분들께서 워낙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워낙 투기성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비판적인 시선이 깔려 있어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떨어지는 게 없죠. 네네, 메이저 주식이든 뭐 어떤 뭐 누구나 아는 주식들도 사실 고점 대비 거의 비트코인 그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뭐 암호화폐만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일단은 사이클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그 사이클에서 상승장이 크게 오다 보면 그 안에 거품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가상 자산 중에 특히 NFT가 지금 뭐 거품이었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NFT가 처음으로 좀 약간 나 여기 이제 존재해 라고 좀 세상에 알리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시기는 사실 2017년, 18년 크립토키티스하고 또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부동산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좀 잠재력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돼서 좀 글로벌하게 좀 약간 뭔가의 관심사를 받게 됐던 거는 이제 지난 2년이었죠. 그 혁신 차트라고 있잖아요. 항상 모든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물론 그 안에서 완전히 도태되고
없어지는 기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그 혁신 차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거품의 시기가 있고 처음에 태동을 했을 때 그리고 그 거품이 빠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인력이 들어오고 또 자산이 들어오고 또 그 안에 인프라가 깔리면서 다시 서서히 우상하는 그림을 이제 혁신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제 그러한 형태를 띄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게 비트코인이 됐던 NFT가 됐던 다 그런 시기를 지금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난 2년, 좀 길게는 4년 전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도 약간 이렇게 뭐 하락이라고 하면은 하락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인식은 많이 달라졌나요? 지금 사실 인식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다시 상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다시 매진할 때다. 라는 시기로 바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2018년은 겨울이 왔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떠나셨었어요. 그래서 탈불이라고 하죠. 네, 탈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제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장을 떠났다기보다는 이제 진입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또 다른 업계와 산업군에서 기존 전통 산업에서 이 업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사실상은요. 오히려 이제 기회를 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든지 저도 그래서 금년 초나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고 모두가 파티 분위기일 때는 갑자기 또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완전히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다시 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덕트 이런 부분들을 또 매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저도 뭐 주변에서 코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장이 좋을 때는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장이 좋을 때는 일단 얼마라도 넣고 조금 서핑을 해라. 공부는 장 안 좋을 때 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너무 좋고 또 책이 나온 시점도 오히려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네, 물론 흥행 목적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장이 안 좋고 이게 거품 논란이 있을 때는 사실 신뢰도나 신빙성이 기술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관심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또 지금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앞으로의 뭐 1년, 2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여기서 빛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든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든 지금부터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 그 이효한 저자님께서 책을 좀 진심으로 썼다는 게 느껴진 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 많이 이렇게 저자분을 만나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시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주식에 관심사가 몰리니까 다 팔리거든요. 진짜 메이저 책도부터 약간 마이너한 데까지, 마이너 저자분까지.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주식책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벌써. 메이저도 안 나가는데 이제 조금 네임밸류가 떨어지면 안 나가니까. 근데 그걸 역으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니까 이런 식이 오히려 책이 나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책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물론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업계에서 진짜로 좀 많은 분들이 뭐 투자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실 거다. 장기적으로 그런 입장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샌드박스에서 더 샌드박스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코인이 샌드 코인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샌드 맞습니다. 코인이라고. 네네. 샌드 토큰. 토큰. 저희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만의 체인이 있고 어떤 메인넷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코인이라고 하고요. 근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체인이 아니라 저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샌드 토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의 또 포지션이 있으시니까 이사님도 샌드 토큰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투자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알트 이런 것도 좀 알트도 하고. 그럼요. 그러시군요. 어디 상장 몇 군데 안 된 그런 코인 열심히 찾아서 좀 미리 좀 미리 좀 사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주식하고 혹시 뭐 부동산 같은? 아니요. 다른 이게 그러니까 같은 투자이지만은
이게 쓰는 근육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예를 들 때 주식은 약간 그 풀필드 11대 11 축구 같아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풋살, 미니 축구에서 조금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똑같이 목표는 같아요. 팀이 나눠져서 공을 돌리다가 골대에 골을 넣는 룰은 같지만은 사실 풋살하고 이 풀필드 축구하고 쓰는 근육이 다르고 전술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코인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 업계의 어떤 잠재성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갖고 올 앞으로의 혁신에 기대해서 들어오면서 좀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배우게 돼서 사실은 제가 막 투자를 전반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코인 투자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주식 뭐 부동산 이쪽으로 따로 투자는 하지 않고 코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조언이 뭐 비트나 이더 같은 좀 대장, 뭐 비트코인 그리고 ITS 대장 이런 거 위주로 좀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네. 거기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친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인도야 사실은. 왜냐하면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예측이 안 되지만 어쨌거나 물리게 되더라도 무조건 회복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뭔가 안전한 곳을 추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뭐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알트 중에서도 저는 좋은 초이스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코인 전반적으로가 하이 리스크 투자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나름 이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 시총이 큰 만큼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 뭐 5배 가는 동안 다른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뭐 10배, 20배, 50배 물론 21년도가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이 10배를 갔어요. 저점 대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요? 2018년 말 저점. 2018년 말 19년 저점이 완전 저점이 한 300만 원이었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냥 횡보하던 시점이 한 600만 원, 700만 원대였어요. 이게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 시기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600에서 800만 원대가 이제 2019년 초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죠. 2020년 초 가격이 600에서 800만 원이었는데 최고점이 뭐 그 10배였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도 좋은 투자는 될 수 있었죠.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이 안에서 다양한 생태계도 공부하고 그 안에서의 뭔가 가치 판단도 가능하고 정보 수집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저는 알트코인도 시기만 맞다면 타이밍만 맞다면 이게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하락장에서 또 이렇게 막 엄청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막 좀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적절한 선에서 파시지 못했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존버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뭐랄까 지금 시기는 뭐 새로 진입하거나 막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금 채굴이라고 하죠. 현금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신 분들은 뭔가 저점이다 싶을 때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돌려지는 시점, 하락에서 이제 다시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들어오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시기를 좀 예상하세요? 사실은 예상하는 시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이 시장에 붐이 올 거고 상승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예측했던 거는 사실은 그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반감기에 대한 개념은 크게 없었는데 저도 그때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반감기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감기 때마다 절반씩 이제 줄기 때문에 조금 더 희소성도 높아지고 또 채굴 난이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쉽지 않은 더 희소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다음 반감기 그러니까 2024년 그때를 반감기를 전후로 좀 가격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반감기를 이제 지표 삼아서 투자를 했던 게 사실은 보편적인 관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2년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반감기라는 개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어떻게 또 학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반감기 이후에 가격에 큰 상승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만큼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엇박자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냥 예측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감기가 무시 못할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반감기만 또 완전히 의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어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12년간 쭉 이어졌는데 이제 긴축 모드로 이제 돌아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매크로적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가격의 변동을 보일지는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또 써주신 넥스트 NFT 레볼루션 이런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 이런 쪽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막 뉴스에서 나온다 해도 사실 NFT 그 개념조차도 많이는 들었지만 어떻게 뭔지 잘 모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조차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건 이게 이런 변동성 끝에 0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 또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좀 두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 책을 쓴 이유나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저는 사실 매도의 관점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무브먼트에 참여하느냐의 접근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그 기반으로 또 뭐 웹3 얘기 나오고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가상자산을 그 안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그 탈중앙성과 개방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두 파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투자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매도의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로 이 레볼루션, 이 혁명, 탈중앙성과 어떤 이런 개방 플랫폼에 내가 참여하고 싶고 그 비전에 내가 일조하고 싶고 이 생태계가 커져나가는데 내가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이 생태계를 더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더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웹3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의 유틸리티, 실사용 케이스를 우리가 계속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적용된 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이러한 오픈 플랫폼들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투자든 뭐 리스크는 있기는 마련인데 사실은 만일 내가 이러한 변화, 이러한 기술적 혁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탈중앙성과 어떤 개방성의 도전이 1, 2년의 어떤 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15년 후에도 계속 지속될 어떤 논의고 계속 확장하게 될 어떤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0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워낙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특정 게이트를 통해서
시장에서만 거래되거나 국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사실은 벌써 제도권 안으로 벌써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특히 어떤 여러 국가들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어떤 페이먼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리저브 어떤 그런 자산으로까지 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좀 0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조금 전 고점 대비 좀 떨어졌지만 네. 전 고점을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언젠가는 저는 충분히 사실은 이번 시장에서 비트코인 타깃가는 모두가 꿈꿔왔던 건 1억이었죠. 비트코인이 1억설, 1억 원설. 알았어요, 진짜. 네, 네,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언젠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그럼 비트코인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다른 코인들도 대부분 쫓아갈 거다 이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항상 있는 내러티브이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하락장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99%의 코인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결국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몇 메이저 빼고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있었지만 금년에 뭐 지난 2, 3년간 그러지 않았고 아,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지 않았죠. 많이 생겨 우후죽순.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는 만큼 또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다 나름 자기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혁신을 뭔가 가져오고 싶고 또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또 해결하고 싶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이 시장에서의 참여자, 이 안에서의 뭔가 인센티브 모델을 다른 곳에서의 주는 기회보다 높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내가 생태계를 키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들어오는 이상 저는 0으로 수렴하기에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